아주 공격적으로 진입을 했던 중국 조선사들이 과연 이걸 못해서 이렇게 되는 거냐, 아니면 초기에 어떤 시장을 만들 때 어떤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력 이런 것들 때문에 약간 정체돼 있는 거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중국 정부의 그동안 경쟁력은 뭐였냐 하면 보조금입니다. 그런데 보조금이 축소되니까 가격 경쟁력까지 훼손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기존의 강점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여기서 기술력으로 커버를 하기엔 아직 그 단계 레벨이 안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간의 격차가 몇 년 남았냐 이런 질문들 과거에 많이 하셨는데 그 연수는 분명히 늘어났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국의 고민은 LNG선 시장에 진출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에 하고 있던 선박을 보조금 없이도 수익을 낼 수 있느냐가 먼저 선결 과제라고 보시면 생존의 문제가 있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선가는 어떻습니까? 선가 같은 경우 아마 1월 말 또는 2월 초에 집계되는 숫자까지는 아무래도 옵션에 대한 그 행사 영향이 있기 때문에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 2월에 발표되는 선가들의 동향들, 그러니까 2월 수주 소식을 계속 좀 면밀히 체크를 하셔야겠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옵션 행사에서 좀 자유롭고 올해 새로 협상에서 얻어낸 배들의 가격을 관찰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선가는 어차피 결국은 운임에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올해 LNG와 탱커 운임이 강세를 보여줬기 때문에 합쳐서 감안하면 선가가 오르는데 크게 지장은 없다라고 우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물론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 쪽은 운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쪽은 사실은 중국 조선업계 캐시카우기 때문에 조금 남일로 받아들이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컨테이너선 시장 점유율이 아주 낮은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이제 가스선이라든지 다른 선종에 비해서는 좀 피해가 덜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중고선가는 어때요? 신조에 대한 것들은 뭐 옵션이 일부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난 다음에 실제로 신조 이걸 봐야 된다라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중고선가는 어떻습니까? 네, 좋은 지적입니다. 이 부동산이랑 비슷합니다. 이 건설 회사들이 분양가를 통제하면 주변의 부동산 시세가 변하는 게 아니고요. 부동산 시세가 변하면 거기에 따라서 건설사들이 그 분양가를 이제 맞추죠. 마찬가지로 조선업체들이 자기들 원가라든지 또는 수주 정책에 따라서 선가를 어느 정도 제시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중고선 시세가 받쳐줄 때 이것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반대로 해석하면 이제 신조선가가 이제 2월이나 3월 거 발표되는 걸 좀 기다리기 어렵다면 1월에 나오는 중고선가 흐름을 관찰하신다면 좀 더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운임에 어차피 동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박 시세보다 운임 변화가 좀 더 시장에서 업데이트가 빠르기 때문에 운임을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임은 이렇게 우리의 주종이라고 할 수 있는 LNG라든지 화학운반선의 운임은 계속해서 우상향, 그렇게 큰 폭은 아니지만 우상향하는 추세를 유지하고 또 앞으로도 그럴 개연성이 많다라고 최진명 연구원께서는 보시는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런 의문이 듭니다. 앞으로도 중국의 조선사들이 우리가 주력하고 있는 LNG라든지 비교적 고부가 가치고 비교적 기술력이 더 필요한 선종에 대한 진입은 당분간 상당히 지연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선종별로 벌크는 이미 뭐 중국 거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컨테이너도 상당 부분 중국으로 가 있다. 그래서 선종별로 그냥 뭐 이게 영원히 지속될 것 같지는 않지만 대체로 한국의 조선 4사 그리고 중국, 일본이 선종별로 특화되어 있는 그런 조선업을 영위하면서 만약에 이런 체제가 유지된다면 우리 조선사한테는 나쁜 건 아니죠. 왜냐하면 비교적 고부가 가치들에 대한 독점적인 어떤 기술력을 계속해서 증강시킬 수도 있지 않냐라는 그런 기대를 한단 말이죠. 판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벌크선 같은 경우는 지금 중국이 장악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선가가 강세를 보여줘서 수익성이 확보되기 전까지는 크게 관심을 안 가지려는 태도고요. 다만 일본 같은 경우는 벌크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요즘 기술 개발에 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벌크 시장은
중국이 차지를 하고 있고 일본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컨테이너 시장은 한중일이 좀 서로 이제 첨예하게 경쟁을 했던 시장인데 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자국의 물량을 이제 의존한 사실상 그 정도의 수준에 몰락을 했고요. 이제 한국과 중국이 격전지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은 계속 가격 경쟁력을 강조할 거고요. 예. 그다음 우리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선박 기술력을 얘기하면서 예. 동시에 우리도 원가 절감을 통해서 가격 차이가 크지 않다는 걸 그렇군요. 설명해야만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탱커 시장도 컨테이너선 시장이랑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예. 화학 운반선만 따로 보자면 현대 미포조선이 이쪽에서 시장 점유율이 60%가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미포랑 나머지 기업들 이렇게 시장이 양분화돼 있어요. 정확 한국 대 중국, 일본이 아니라 미포조선과 전 세계 타 조선사. 조선소 예.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렇군요. 미포 쪽이 좀 더 독점적인 지위가 있다라고 해서 시장에서 요즘 관심이 많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LNG선 이제 가스선 쪽은 한국이 리더십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이나 일본은 아직까지 실력이 안 되지만 예, 언젠가는 노리려고 하겠죠. 계속 기술에 대한 진입 장벽을 두고 그다음 사실 이쪽도 뻔한 얘기지만 원가 절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들이 굳이 기술 개발해서 진입하기에는 예, 그만한 가치가 없다고 느낄 정도로 우리가 혁신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 점유율이 높다고 너무 안심하기엔 이르겠죠. 지금은 어쨌든 기선을 좀 제압한 상황에서 그 기술력의 격차를 극복할 수 있는 그 기간은 조금씩 더 벌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면 되겠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좀 자신감을 많이 잃은 것 같아요. 5대 조선업체 중에 이마바리를 제외하면 대부분 사업 정리를 했기 때문에 예. 사실상 이렇게 보면 일본은 좀 예전의 영광을 못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과 한국의 구도로 갈수록 굳어가는데 중국에서는 요즘 이제 가스선이나 이런 쪽도 쉽지가 않으니까 예. 좀 더 내수에 의존할 수 있는 선종 크루즈선이 있겠죠. 중국인들 관광객 수도 충분하게 많을 테니까요. 그래서 일본에선 크루즈선 진출을 했다가 실패했었고 네. 한국 조선업체는 타진을 했었지만 이제 해외 사례나 이런 것들 보고 그 시도를 하지 않았었어요. 어디입니까? STX인가요? 거기서 한번 하지 않았나요? 그쪽은 원래 그 유럽에 있는 조선소를 인수한 건데 인수해가지고, 예. 원래 크루즈선을 하던 회사이기 때문에 진출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M&A를 M&A. 통해서 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시고요. 기술력의 격차에 대해서도 계속 그 질문이 나오고 또 저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현재 그 2019년에 조선 업황을 볼 때는 중국의 가열찬 추격 또 일본의 부활 이런 거에 대해서 올해 시황을 보실 때 너무 그렇게 두려움을 가지고 보실 필요는 없는 한 해가 되겠군요. 적어도 2019년에는 그런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 일본 같은 경우는 많은 조선업체들 그 5대 조선업체 중 4개 업체가 포기한 지 이제 1년 지났습니다. 포기했다는 게 뭘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법인을 매각하거나 이제 기업 분할한 다음에 이제 정리하거나 조선 업 자체를 안 한다? 네. 아예 포기하는 쪽으로 많이 갔기 때문에 예. 이제 와서 다시 시작을 하는 것도 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중국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산업이 조선업, 해운업, 철강 산업입니다. 예. 그리고 현재 중국 지표가 둔화되고 있고요.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다시피 지금 인프라를 중심으로 한 재정 정책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조선업을 예전 수준으로 지원할 만한 재원이 없을 걸로 봅니다. 그렇겠네요. 적어도 2019년에 한국 조선업체들 시장 점유율은 증가하면 증가했지 악화될 걸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제 업황이 어느 정도 더 좋아질 건지에 대해서 투자자 여러분들의 이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자 그러면 경쟁에 대해서는 별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게 우리 최 연구원의 지적이시니까 우리 내부를 좀 들여다볼게요. 구조조정을 한 2, 3년 동안 비교적 가열차게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인력 축소도 많이 했고 또 사내 어떤 비용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도 있었다라는 게 중론인 것 같은데 우리 최진명 연구원은 특별히 조선사에서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방문도 지금 하실 테니까 네. 와 이거 사람 많이 줄였네. 또 비용 좀 통제하고 있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뷰라는 게 다른 조선업 애널리스트보다 더 밀접하게 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거기 근무했었으니까. 네. 실제로 어떻습니까? 저는 호황기 때 근무를 했었거든요. 이제 그때는 사실 그 또 현대중공업이 본사가 또 울산에 있잖아요. 예. 바로 옆에 현대자동차가 있거든요. 예. 매번 뉴스를 보면 예. 현대중공업이 직원들한테 너무 많은 연봉을 줘서 현대자동차 그룹이 부담스러워한다. 어허. 계속 비교를 당하니까 예. 이런 뉴스들이 있었는데 지금 조선소 가셔서 연봉 많지 않냐고 물으면 큰일 납니다. 예. 이제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소득이 우하향했었어요. 예. 이제 굉장히 쉽지 않은 경험을 했었고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근로자들의 많은 이제 노동집약 산업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습니다. 임금을 줄이지 않으면 원가 경쟁력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기업의 입장이 이해가 되면서도 또 거기서 이제 힘겨웠던 근로자들의 입장이 또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에요. 또 기본적으로 매출이 감소하면 또 직원 수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그 매출의 그 결국 생산량에 근거해서 직원 수를 유지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통계청에서 나온 자료들을 보면 과거에 그 조선업체 고용 인원이 36만 명 뭐 이렇게 많이 갔던 적도 있다는데 현재 10만 명이 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직접 고용이죠. 네. 예. 직접 고용에 대한 인원수고요. 예. 그렇게 보면 사실 그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만만치 않게 심각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직원들의 근로소득도 보면 3년 동안 평균적으로 한 18%에서 12%에서 18% 정도 감소한 걸로 이렇게 통계들이 나오고 있고요. 예. 결국은 이제 제로비 인상을 커버하기 위해서 직원들 임금을 줄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임금 수준 상당히 많이 낮아져 있고요. 여기서 제로비가 떨어지면 좀 더 원가 경쟁력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못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데 직원들의 그 임금이 낮아졌다. 사실상 그 대형 조선사들이 다 노조가 있는 상황에서 임금 협상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인원을 줄여서 총액으로 지급되는 인건비가 준 거는 당연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정규직으로 돼 있는 직원들의 단위당 그러니까 개인이 받아가는 임금이 줄었다? 이거 잘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과급을 줄이는 거죠. 이제 성과급이 성과급이 있습니까? 그 적자 나는데? 예, 그렇게 자연스럽게 적자가 나니까 성과급이 제고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런 다음 이제 여러 가지 상여금 지급 방식을 바꾼다든지 예. 또는 이제 직원들한테 이제 연월차 수당 예전에 그 많이 이제 그냥 근무를 하라고 많이 얘기했어요. 수당 그냥 받고 근데 지금은 가급적 휴가를 쓰도록 유도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는 어쨌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많이 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전체적으로 직원들의 연령이 많이 젊어졌을 겁니다. 이제 고령자 중에서 이제 명예퇴직. 기량이 많이 훼손되신 분들을 이제 아마 명예퇴직을 할 거고요. 아마 기량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조직 내 위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대 교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량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제 뭐 생산직, 사무직 조금 차이는 있을 것 같아요. 예. 생산직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용접을 얼마나 잘하느냐, 아하, 또 기술력이라는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또는 이제 체력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조선업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한 육체적 이제 강도를 지금 요구하기 보고 때문에 계시죠? 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사실. 예. 네,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좀 고민들. 결국 회사에서 원하는 건 이제 좀 더 직원들 젊은 직원들로 바꾸는 거죠. 예. 이제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조선업은 호봉제를 해왔으니까요. 예. 직원들의 연령대만 낮아져도 사실 임금 테이블은 낮아집니다. 그렇군요. 예. 그렇게 해서 자연 감소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재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감 뭐 이런 것들로 많이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인데 저도 언젠가 조선소를 한번 기업 탐방을 가보니까 실제로 예를 들면 조선사의 계약직이든 정규 직원이든 고용을 해서 만드는 비중보다 협력업체들이 외부에서 만들어서 가져다 주는 그 비중도 굉장히 크더군요. 그러면 그 관계에서 오는 비용도 상당히 줄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매출이 줄면 이 계약도 감소될 거기 때문에 그러면 협력업체는 이 계약이 없어지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근간이 그렇겠죠. 없어집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쪽에서도 고용은 감소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그것은 그냥 매출이 줄면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새로운 건 아닌데 정규 직원들이 성과급을 못 받고 이제 소득이 감소되는데 협력업체들한테 그렇게 너그러운 조건의 계약을 유지할 것 같지는 그렇겠죠. 않아요. 예.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협력업체 직원들의 소득도 이에 맞춰서 감소했을 것으로 보는 게 좀 이치에 맞을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출연했을 때 추가적인 구조조정은 필요치 않은 단계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향후에 2019 회계년도 혹은 2020 회계년도의 비용이란 측면에서 더 개선될 예지는 없겠군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회계적으로는 개선이 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직원들을 이제 내보내는 동안은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되셨으니까 한꺼번에 비용이 나가고 위로금이나 이런 것들이 예, 많이 지급되고 또는 이제 복리후생 이런 것들도 좀 챙겨 드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통상적인 이제 그 급여만 지급을 하면 되니까 예. 실질적으로 그동안 구조조정을 했고
비용 절감 실질적인 효과는 올해부터 나온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내년, 내후년 예전보다는 낮아진 이제 비용 하에서 이제 사업을 진행하는 거기 때문에 예. 성과가 회복되는 추세와 합쳐서 봤을 때 수익성 개선이 우리가 많이 기대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연스럽게 가동률이 올라가면 그거에 대한 이제 부담 요인도 상당히 줄어들 그렇군요. 거고요. 예. 자, 대우조선 해양에 한 가지 이슈가 있었잖아요. 해양 플랜트입니까? 무슨 저 큰 물건에 대해서 손안골이라고 합니까? 그 네. 인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인데 뉴스플로우 보니까 인도가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이 났는데 그 당시에 주가가 조금 이제 반영을 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 뭐 그렇게 기대했던 것만큼 주가에 반영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큰 골칫거리가 해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좀 일회성 호재로 좀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예. 손안골 프로젝트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입니다. 예. 이제 앙골라 쪽에 있는 시추 업체고요. 예. 그래서 손안골 이제 시추선 발주를 했었는데 자기들 재무 상태가 나빠지고 예. 그다음에 유가 낮아지고 그냥 전 세계적으로 시추업계들 업황이 나빠지니까 이제 인도를 못 하고 이제 그 상황이 늘어진 지 안 가져간 거죠? 네. 예. 그 사실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했었습니다. 주식을 대신 주겠다. 이제 근데 우리는 그 주식이 탐이 나지 않거든요. 왜냐면 현금을 가져와라. 안 되면 우리가 이 시추선을 주면 이걸로 석유를 생산해서 그냥 현물로 주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은 우리는 현금으로 받아야 된다는 게 가장 그게 또 이치에 맞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협상이 주식 오랫동안 받으면 안 되죠, 그거. 네. 예. 오랫동안 이제 늘어지다가 이제 좀 그 시추업계가 소폭으로 회복되기 시작하니까 예. 이제는 좀 가져가겠다고 확답을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현재 가져가진 않았고요. 올해 가져가겠다고 약속을 받아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라는 건 큰 의미는 없겠군요. 지금까지도 뭐 가져가야 될 거를 안 가져간 거니까. 일단 지켜지냐에 대해서 좀 관찰은 또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시추선을 가져간다고 수익이 나는 건 아닙니다. 이제 이미 이제 충당이나 이런 것들은 다 반영이 됐고요. 다만 이 골칫거리가 나가면 현금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우조선해양 재무구조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대우조선해양이 현재 현금이 부족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한계는 있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사실 조금 더 얘기를 해서 우리 최진명 연구원이 보시는 개별 조선사들의 주가 흐름까지도 조금은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최진명 연구원이 속해 있는 증권사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거래 관계도 있고 해서 이 개별 기업의 주가에 대해서는 그런 일들이 다 정리가 된 다음에 다시 한번 의견을 여쭙는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의 최진명 조선업 담당 연구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잠시 전하는 말씀 들으시고요. 후반부에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글쎄요, 영역의 산업이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꿈을 주기도 하고 대단한 실망을 주기도 했던 그 산업 하나를 꼽으라면 역시 2017년, 2018년에 바이오 산업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우리 산업 중에 우리나라가 정말로 선제적인 투자를 하고 향후에 더 적극적인 지원을 한다면 전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산업이다라는 데는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동의하시는 산업이죠. 바이오 산업인데 올해 바이오 산업의 동향과 또 정부가 어떻게 지원을 해야 되는지 투자자 여러분들은 또 어떤 입장을 가지셔야 되는지에 대한 해안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바이오 협회장이시죠. 서정선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 가운데 또 마크로젠 경영도 하시고 한국 바이오 협회로 또 봉사도 하시니까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간단히 한국 바이오 협회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바이오 산업은 신산업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뭐 광의로 보면 전통 발효 산업 이런 걸 다 포함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예. 실제는 생명 정보를 가지고 하는 그 어떤 그런 것이 새롭게 되는 신산업이기 예. 때문에 바이오 협회는 그러한 신산업이라는 걸 잘 알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국제 경쟁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몇 가지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창업에 대해서 예. 바이오 스타트업 해가지고 1000개를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하는 게 있고 또 이제 교육 이런 부분에서 바이오 아카데미를 이제 해가지고 그렇군요. 1년에 한 1,800명 정도를 이제 배출하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오 플러스라고 하는 컨퍼런스를 이제 국제적인 네. 컨퍼런스를 갖고 있는데 예. 그게 네트워크를 갖다가 이제 잘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바이오 산업이 잘 되려면 생태계가 조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벌써 이제 몇 년째 그걸 해오면서 이제는 좀 자리를 잘 잡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일본 그 바이오 협회들과 아주 밀접하게 잘 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바이오 협회는 사실 37년의 전통을 갖고 있는데 오래됐군요. 네, 오래됐습니다. 예. 그런데 2008년에 세계의 그 바이오 협회가 통합을 했습니다. 예. 이게 어떤 면에서는 국가적으로 보면 제일 그 전통 있고 아주 그 확실한 그러한 이제 협회로서 지금 바이오라고 하는 새로운 산업을 그렇군요. 정부에다가 이제 그 정책이라든가 예. 이런 걸 제안하고 예. 이런 식으로 해나가면서 또 국내 이제 스타트업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원사가 대충 얼마나 회원사는 지금 한 300개 정도가 아이고, 좀 그렇군요. 이제 되고 그 있습니다. 대부분의 상장 바이오 업체들은 대부분 다 회원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들어가 제약 있고요. 회사들이 또 대부분 들어가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이 대부분 인식은 하고 계세요. 한국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중에 몇몇 바이오 업체들은 정말로 괄목할 만한 마크로젠을 포함해서 실적들을 내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과연 이 회사들이 서스테이너블한 건지 네. 아니면 정말 우리 투자자들이 투자해도 될 만한 그런 지속성을 가지는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확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오 어떻게 보면 1세대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바이오 산업의 저변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생태계에 대해서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좀 안내를 좀 해주시죠. 우선 백그라운드를 좀 말씀드리면 노인 인구의 증가 때문에 예. 모든 나라가 그 의료비 증가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정보를 통해서 노인 그 어떤 의료비를 갖다 한 10분의 1로 떨어뜨려야 되는 것이 예. 모든 나라가 이제 당면하는 문제고요. 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바이오 산업의 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모든 나라에서 지금 투자하는 것은 바이오 산업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는 지금 성장하는 과정 중에 있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고요. 한국 그 바이오 산업도 아주 지금 어떤 면에서는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이제 바이올로직스라고 해서 그 개량 신약을 그렇죠. 하는 그러한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셀트리온이라든지. 셀트리온 예. 이런 데들은 아주 국제적으로 이제 가고 있고요. 또 국내 그 벤처 중견 벤처들도 바이오 벤처들도 자리를 잘 잡고 있고 스타트업들도 이제 가고 있는데 예.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속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바이오 산업에서 예. 어떻게 민간 쪽 영역이나 이 정부 영역이 서로 이렇게 협조를 해가지고 좀 더 빨리 갈 수 있게 하느냐 이런 면에서는 이제 저희가 좀 더 그
빨리 무슨 조처들을 취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뭐 우리 나라의 환경이라는데 부존 자원이 없기도 하거니와 지금 전통 제조업에서 다른 신흥국들로부터 굉장히 빨리 추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도 연두에 뭐 우리가 패스트 팔로워 전략으로는 더 이상 안 될 것 같다는 그런 얘기들도 네. 하고 그래서 사실 선도자의 입장에 빨리 서야 될 텐데 맞습니다. 사실 유럽의 뭐 스위스라든지 이런 나라들 가보면 거기도 부존 자원이 뭐 관광 자원밖에 없는 나라인데도 세계적인 제약 바이오 산업 업체들이 거기에 있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롤모델이 될 수 있고 우리도 인재들만 잘 이 성장시키고 또 바이오 업체들이 세계적인 업체로 도약할 수 있는 제도나 환경 이런 것들을 정말로 열어주면은 네. 몇 년 걸치지 않아서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들을 우리 투자자들이 갖고 계신데요. 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의 기술력의 수준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라고 소 회장님 보시는데요? 네. 우선 하여튼 저 현재까지 국내 그 통계를 하나 보면은 예. 이제 바이오 산업이 작년 통계에서 10조 1천억 정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10조를 처음 넘었고요. 예. 그다음에 지난 한 5년간의 그걸 보면 한 평균 7.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어느 정도 이제 이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국내 기술 수준을 보면 예. 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바이오 중에서 가장 지금 한 80~90%를 점하고 있는 분야가 바이오 그 헬스케어입니다. 예. 그래서 그 헬스케어 쪽에서는 아까 그런 몇 개 그 큰 기업들도 있고 또 이제 정보를 다루는 그런 점에서 기술은 상당히 지금 축적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으로 보면 우리가 어떤 새로운 걸 갖다 가려고 하면 정부가 이제 새로 뭐 연구소도 만들고 기술을 축적하고 이러는 단계는 지났다고 보는 거고요. 바이오는 지금 한국에서 산업입니다. 예. 그 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지금 축적한다 이런 생각으로 할 필요가 없이 네. 산업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고 예. 산업이라고 하면 컴포넌트가 어느 정도 이제 만들어졌다는 것이고 예. 이걸 연결만 시키면 이제 된다는 것인데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그 장점이 예. 패스트 팔로우로서 예. 뭔가 목표를 딱 보면 그냥 거기를 그저 질주하는 이런 식으로 갈 때는 잘하죠. 네, 잘합니다. 예. 근데 이제 이게 바이오는 모든 나라가 다 포스트 무버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예.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완전히 새롭게 가고 예. 정보를 이용해서 간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그 사회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과 이 어떤 갈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정보라든가 이런 점에서. 예. 그래서 이런 점을 아주 과감하게 아주 투명하게 그 사람들하고 고객들과 또는 이제 그 투자자들과 이런 사람들하고 그걸 알려주고 예. 정부는 여기서 과감하게 그런 규제들을 풀어줌으로써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그 약간은 이 좀 답답한 예를 그런 하나 점이 좀 있습니다. 들어주십시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예. 아까 말씀드린 그 사회와 충돌이 있을 수 있고 정보라는 말씀하셨는데 네. 쉬운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뭐 이제 가장 간단한 게 이제 사람들이 그 질병을 이제 이제 치료하기 위해서 현재 그 주로 이제 미국 주도로 이제 가고 있는 그러한 어떤 신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고비용 저효율의 그 헬스케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갖다 저비용 고효율로 가려면 이제 어떤 정보를 주고 사람들이 그 정보를 통해서 자기에게 맞는 그러한 그 아하, 어떤 걸 갖다 대안을 가져가야 찾을 됩니다. 수 있는 그렇습니다. 숏컷이 필요하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게 게놈 정보라고 하는 걸 미리 예, 주면 예.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면 기계를 만들 때 어떤 그 부품 하나가 없어서 예.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짧은 그 나사못밖에 없어서 그걸 놓으면 세 개는 제대로 놓을 수 있는데 하나가 그래요. 짧아서 예. 뒤뚱뒤뚱 한단 말이죠. 그럴 때는 다른 기능은 문제가 없으니까 조심해서 갖다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식의 어떤 그걸 알고 있는 게 중요한데 모든 사람들은 그러한 약점들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게놈 정보를 미리 알려주면 사람들이 그걸 피해 나갈 수가 있고 그렇겠네요. 그 정보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게놈 정보라는 것이 이제 그것이 누구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문제가 됩니다. 개인으로 가야 이게 산업화도 되고 다 되는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이제 어떤 뭐 의료 정보로 속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은 또는 이제 또 상당히 그 원칙적으로 뭘 생각해서 그 개인 정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뭐 굉장히 엄격하게 이걸 갖다가 뭐 예를 들면 다 좋은 뜻이겠습니다만은 개인 정보가 이제
뭐 노출되거나 이러면 이제 문제가 생긴다 하지만 이 개별 인식하는 걸 다 제거하고 어느 정도 이걸 하게 하는 것이 선진국에서는 다 그게 어떤 이제 이제는 그게 무슨 돼가고 말씀인지 있는데 알겠습니다. 예. 한국에서는 그게 아직도 이제 굉장히 아주 엄격하게 잘 개인정보단에서 통제되고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이 예. 있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산업화되는데 예를 들면 회사 예. 쪽에서 한다 그러면 예. 어떤 국가에서 만든 정보들은 예. 회사는 이용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커머셜리 이용하는 것은 마치 그게 공공으로 이제 그 예산으로 세금으로 한 걸 갖다가 이용할 수 없다. 이런 구절들이 아주 딱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볼 적에는 이제는 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 아닌가. 빨리 그러한 정보들을 갖고 산업화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주면서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가이드라인은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잘못하는 그러한 업체나 이런 데들은 오남용 정도를 막아야 되는데 원천 봉쇄를 해버리면 맞습니다. 예. 훨씬 더 좋은 효과 자체가 봉쇄되는 그런 환경에 지금 우리 바이오 산업이 와 있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아까 예를 들어달라 그러셨는데 예를 들면 뭐는 안 된다. 이런 것이 이제 뭐만 안 되는 것만 제외하면 나머지는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줘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건 뭐다. 이렇게 하면은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번에 그 청와대에서 기업인들 그 뭐 이 회동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그 제가 성함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떤 그 기업체 CEO가 이렇게 말씀하셨더군요. 공무원들이 규제를 하면 그 규제의 정당성을 공무원이 증명하라. 네. 그런 차원이라면 이런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사실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도 어쩔 때 보면 거꾸로 굉장히 불편할 때가 있어요. 병원에 가서 A 병원에 가서 무슨 검진을 받았는데 자기가 B 병원에 가서 뭐 할 때는 다시 해야 된다든지 여기 있는 데이터를 갖고 오시라고 뭐 이런 절차들 때문에 굉장히 성가실 때가 있는데 그걸 산업의 입장에서도 조금 규제란 측면에서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구가 뭐 5천만 명 정도라서 작은 건 아닙니다만 우리의 의료 산업도 이 바이오 산업의 성장이 우리 내수만을 위해서 성장한다면 우리 투자자들은 별로 흥미가 없을 것 같고 그 시장이라는 게 전 세계 특별히 인접 국가인 14억 인구의 중국의 노령화라는 게 급속도로 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큰 희망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느끼십니까? 아주 좋은 말씀이시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인간 게놈 정보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미국이 이걸 이제 인간 게놈 프로젝트를 할 적에는 예.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 예.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한번 개발을 하고 나면 예. 자기네 걸 다 써야 되고 뭐 그걸 따로따로 한다는 건 다 넌센스다 그랬는데 이것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는 아시아인의 정보가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인구가 45억입니다. 예. 중국을 중국과 인도 이래서 동남아시아까지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사실은 중국을 포함해서 아시안 게놈 그런 센터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서 예측을 하게 하는 거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바이오 산업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부분이 이 그 헬스케어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모든 것을 정보로 만들어서 그 클라우드에 놓고 그다음에 이제 딥러닝이나 머신러닝으로 해서 예측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측 중에서 질병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그러한 점에서 아시아인의 어떤 특화된 그러한 그 질병 정보와 게놈 정보를 갖다 맞출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는 한반도 지놈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동일하다.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우리는 하나다 하는 그런 걸 갖다 할 수 있고 동북 공정도 이제 그걸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북한의 의료 체계를 완전히 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의료로 그래서 이제 북한의 그 2,800만 명의 새로운 체제를 하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또 사는 그러한 그 외국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아시아 이제 그분들이 100만 명이 넘습니다. 근데 이 보통 아시아 쪽으로 나가가지고 거기 다 일을 하려면 돈도 많이 들지만 그쪽에 의료 제도가 상당히 낙후돼 있기 때문에 전자 차트나 이런 것을 이제 매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겠네. 미래 정보를 하려면 게놈 정보와 전자 의료 정보를 같이 매치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아시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그 국내 법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면에서 과감하게 그러한 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하고
그러니까 한반도 저는 1,000만 명 게놈 프로젝트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또 할 수 있는 일은 그 10만 명 정도의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청년들의 아주 고급 일자리를 만들 수가 그렇겠네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에 지금 한 10년 정도의 그 앞을 바라보고 그 아시안 지놈을 통해서 아시아 쪽으로 나가고 근데 그 기본은 1,000만 명 한반도 지놈 프로젝트에서 이거부터 하고 네, 아시아인 200만 명을 포함한 800만 명의 그 한국인들을 하고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기술적인 점에서 혹시 회장님 말씀 네. 들으니까 저는 굉장히 와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 투자자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바이오 업체 중에 아주 괄목할 만한 주가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라는 게 바이오 신약들 이제 그 복제약이죠. 네. 바이오로직스라든지 뭐 셀트리온 이런 이제 FDA라든지 이런 데 승인을 받아서 매출을 하는 그 회사들의 굉장히 포인트가 가 있는데 사실은 전반적인 우리 바이오 산업을 세계적인 위상을 갖추게 하려면 인프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제놈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로 데이터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이 정보가 궁극적인 힘이 될 것이다라는 데는 저는 굉장히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문제가 뭡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러한 걸 할 적에 이제 개개인들로부터 이제 그 예. 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동의서를 받는다는 것이 보통 미국에서도 엄청나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예. 어려운 작업입니다. 예. 그게 보통 뭐 8시간을 하면 30분 정도 한 사람이 걸리게 되고 아하. 하루에 그래요. 16명을 할 수 있는데 예. 그중에 6명은 또 안 하겠다고 합니다. 예. 이제 미국 경우를 네. 보면 그 10명밖에 못 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도저히 뭐 1,000만 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미국에서는 그걸 과감하게 전자동의서라는 걸 도입을 네. 해가지고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예. 그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을 병원과 같이 해가지고 이걸 전자동의서로 하면서 그러면서 그 어떤 권한은 충분히 우리가 그 지켜주면서 일을 해야만 이 일이 이제 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그 병원들이 그 큰 병원들이 많고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시스템들이. 그러니까 전자차트도 잘 돼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외래 환자를 보면 예. 뭐 몇천 명씩입니다 하루에 분당병원 같은데 뭐 3,000명 뭐 그래서 그렇겠죠.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에 그 사람들을 갖다가 1년을 하면 100만 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그 뭐 겹치는 사람 동의하는 절차만 간소하게 그렇습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100만 명이 한 병원에서 넘는 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그러한 예. 그 큰 병원이 10개 이상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중에 이제 뭐 지방까지 해가지고 이제 잘 시스템만 만들면 우리는 그 엄청난 빅데이터를 아주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또 보험 우리나라는 보험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에 그것과 연계가 된다면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예, 그래서 그게 이 헬스케어의 코스트를 그 이제 수가를 갖다가 굉장히 떨어뜨릴 수 있게 하는 거죠. 글쎄요. 근데 그 상태, 그 생태계에서 병원의 이해는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면 계속해서 검사를 많이 하고 뭐 이렇게 해야지 병원의 매출이 나고 할 텐데 네. 그 생태계를 만들 때 병원의 이해는 어떻게 될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국민의 어떤 의료 복지라든지 우리 바이오 산업의 생태계 확대라든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필요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회장님 오늘 시간이 저희가 제약이 있어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이 또 궁금해하실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또 우리 회장님이 바이오산업협회 회장님이시지만 마크로젠 또 CEO시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마크로젠은 지금 22년째 예. 이제 되고 있고요. 한 예. 10년째 흑자를 내고 있고 매출은 한 1,000억이 지금 넘습니다. 그 미국, 일본, 유럽, 뭐 싱가포르에 이제 지사하고 법인이 있고요. 예. 그래서 한 160개국이 한 18,000명의 고객을 갖고 있는데 마크로젠의 장점은 지금 전 세계에 1년에 한 10만 명 이상의 게놈을 분석할 예. 수 있는 게 지금 그 한 두세 군데 있습니다. 마크로젠이 그 중에 하나고요. 예. 그래서 바이오 빅데이터 산업으로 지금 이제 마크로젠은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서비스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바이오 빅데이터를 가지고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원래 교수님이셨죠? 네네. 이제 벤처 창업을 하셔서 이 바이오 회사를 세계적인 회사로 키우셨는데 후회 안 하십니까? 저는 이 일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제가 한 것도 예. 지놈 분석을 하는 그러시죠. 전문가였고요. 예.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저는 네이처의 논문도 한 14편 네. 정도를 냈기 때문에 예.
너무 고맙죠. 예. 이런 그 엔진을 제가 움직일 수 있게 해주고 네. 그래서 남은 뭐 제 생각은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해서 돌려드리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바이오협회 서정선 회장님과 말씀을 나누면서 느끼는 건 정말 우리가 하기 나름이다라는 생각을 저는 한 20여 분간의 인터뷰를 통해서 느꼈습니다. 우리가 세계 1등 할 수 있고 그 세계 1등이 그냥 기업들이 돈 잘 버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확실하게 차별적으로 증진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무슨 규제를 못 풀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기회가 된다면 서정선 회장님은 다시 모셔서 우리 바이오 생태계에 대한 얘기를 그 고견을 좀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한국바이오협회의 서정선 회장과의 말씀은 여기서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회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목요일에 보내드린 증시라인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금요일에도 증시라인 여러분들과 함께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고맙습니다.